그럼 이게 꽃길일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한동훈 후보자가 본인이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역대 정부에서 초반에 황태자 소리 들은 사람 치고 계속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럼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언론이라든지 야당에 계속적인 타겟이 될 거예요.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논란도 논란이지만 계속 뭔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될 것이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세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법조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각오가 남다르지 않은 뭐 각오가 있으니까 수용했겠죠 본인이. 근데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자,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 가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비난했죠. 왜? 그 전직에 있을 때 이전에 그 직함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다음 자리를 위해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정치인이나 장관으로 바로 간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회의 시그널이고 관례고 전례입니다. 이러면은 검찰에 앞으로 튀는 발언하는 검사들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검찰 자체가 정치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례고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김상일 특보님께서 상황을 좀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이하게? 아 검사다가 지금 대통령 됐는데 검사다가 뭐 장관에 왜 못 돼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원탑 여의도 타짜. 오늘은 오랜만에 완전체로 세 분이 다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선철 대구가톨릭대 팀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오랜만에 세 분 그냥 완전체로 보니까 좋네. 예. 외로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한 번씩 다 빠지셨잖아. 네. 그죠? 우리 장 교수님만. 예. 제가 잘 그렇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하셨어요. 우리 장성철 교수가. 이게 저희가 오늘 2부에서 할 거는 검수완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고 3부에서 할 거는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하고 그다음 국민의힘 공천 요거 그다음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합당 요거 할 건데 일단 검수완박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의견은 두 분이 제가 보니까 왠지 제 느낌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먼저 6059님 문자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고 얘기 한번 해보죠. 6059님 종종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 앞산에 오르며 본방 듣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 하는 걸까요? 민심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어찌 하시려고 그러는지 유유하셨고 2031님 두 번째로 김태현의 정치쇼 들어보네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검수완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후보자들도 조국 전 장관처럼 똑같이 검증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은 다르신데 6059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좀 걱정해 주시는 그런 좀 뉘앙스가 좀 풍기기도 하고 어찌됐건 요 검수완박 얘기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 윤타짜 네. 권위 부산의 권인가? 권위가? 원래 어디죠? 권위요? 그쪽이죠 원래. 지리산인가? 하여튼 지리산 남원, 있어. 남원인가? 거기 있어 어쨌든. 자 권위 우리 제작진한테 사전 인터뷰 때 이런 말씀하셨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진짜 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더 본질적인 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게 과연 누구고 무엇이냐? 현재 민주당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 민주당이지 뭘. 국민의힘을 보면요. 뭐 약간 이제 소규모적인 이제 충돌들은 있지만은 크게 뭐 윤석열 정부 지지로 올라가야 된다,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에 대해 가지고 좀 크게 이제 비슷해 보여요. 목표 지향점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딴소리 나오지만 그것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런 지점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안 된다, 뭐 기다. 근데 민주당을 보면은 실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럼 지금 민주당의 실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뭐 공천에서 배제한다. 되게 큰 거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원내대표는 나는 뉴스로 봤다.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독단으로 했을 거냐? 전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냐, 누가 세냐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인 거예요. 속된 말로 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실세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누군지 당 그러니까 180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뭐 대선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비대위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지만은 그 묘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자 민주당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 10, 20이 목소리를 막 세게 내요. 그럼 10, 20이 보이고 80, 90은 안 보이는데 그럼 10, 20이 진짜 주인이냐? 전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가깝거나 취재하는 분들이 주로 조금 비주를 하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유 뭐 설마 되겠다 내지는 진짜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는 당론으로 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윤 실장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그 지금의 지도부가 정통성이 없거든요.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출된 지도부면 거기에 팬덤이 따라가거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뭘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지역에서 강성 지지층 한 30%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막 압박을 하면 야 이거 지방선거 질 거는 같은데 이거 그래도 아예 캠프도 못 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에서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쵸. 그 세력이라도. 그 30%를 무시하고 또 못 간다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30%에서 35% 많이 보면 한 38%까지를 우리 지지층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12%를 채우지 않고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고민들은 다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들은 다 있는데 현장에서 오는 압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끌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줄 구심점은 없어 또. 왜냐하면 자기가 투표를 해서 선출한 사람이면 뜻을 좀 따라주잖아요. 근데 지금의 지도부는 자기가 선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다. 난 윤호중 찍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소리 해.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 실장 말대로 좀 지도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권력의 공백 같은 혼란이 좀 있는 상황이다. 저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 윤 실장이 얘기했던 진짜 민주당의 목적은 검수완박이냐 아니냐에 대한 건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를 하는 주체들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절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해놓으면 2년 후에는 여론이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태도의 문제나 톤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결과만 가지고 바뀔까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면은 권한과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 결과가 예를 들어 안 좋으면은 누가 책임지냐 했을 때 야 172명이 다 같이 했잖아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 모두의 책임은 모두 아무의 책임도 아닌 거죠. 아니면은 뭐 황운하 최강욱 니들이 책임져. 그분들이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이제 한 분은 비례고 이제 한 분은 저분데 그래 뭐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그게 책임지는 건가? 그렇구나. 이거 재밌는 주제인데 민주당이 진짜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닌지. 야, 자 864 하나님이 이제 김상일 평론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으니까 지도부가 정통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통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민주주의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는 선출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권력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지도부는
비대위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임시로 비대위를 맡아서 정통성 있는 그 지도부를 만들어내라. 그 중간에 임시적으로 맡아라. 이 지도부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공천까지를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공천권이라는 그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권한까지 갖는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후보들도 얼마든지 반발을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누가 그 권한을 줬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 정통성이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군사 정권이 정통성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선출되거나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장성주 교수께 요거 물어볼게요. 어쨌든 민주당이 진짜 검수완박을 속내가를 진짜 원하는 거든 아니든 민주당의 진짜 목표가 뭐든 간에 어쨌든 겉으로는 지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국회에 통과돼서 법이 공포될 거냐 할 때 키를 주고 있는 두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저께였구나 벌써. 문재인 대통령 그 메시지, 그 해석이 제각각이잖아요. 언론도 다 달라. 민주당 경고설, 검찰 경고설, 양비론설. 장성철 교수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하나랑 오늘 아침 속보 보니까 박병수 국회의장이 미국 캐나다 안 가신 다음에 8일 동안의 이 외유. 네. 그럼 박병수 국회의장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요 얘기인 건지 그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두 분. 저는 첫 번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은 양비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양비론? 근데 만약에 김호수 김호수 검찰총장이 막 면담도 요청하고 자기 사직서 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 만나줬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안 만나줬어. 그러면은 검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완전 민주당 손 들어준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주셨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얘기 좀 듣고 민주당의 또 얘기도 좀 들어봐라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양쪽에다 다 메시지 같아요. 너희들 가서 국회 가서 설명 잘하고 민주당은 좀 이렇게 얘기 좀 잘 좀 들어주고 신중하게 처리해라 그렇게 좀 보여지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엔 저는 본인이 책임지고 직권 상정할 생각이 있으니까 안 갔지 직권 상정할 생각이 없으면 왜 안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손으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 교수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부분? 일단은 표현에 양비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죄송해요. 세상을 사는데 네. A 정당, B 정당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은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말고 C라는 의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당제 대통령 옹호론자는 왜- 안철수당에 가야 될 분이네. 왜 이게 양비론인 거죠? 그 대통령 의견은 뭐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속도 조절론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사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긴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양비론이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서 조심하겠습니다. 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장성철 교수의 의견과 윤 실장의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사라져버리는 날아가는 그런 대결의 정치에 알맞는 언어가 양비론인 거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이 10년 동안 제3지대에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충분히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양비론 하셔도.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양비론이라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 의중이 뭐냐 모르겠다잖아요. 모르게 만드는 게 의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럼 또 뭐 여론 어떻게 되는지 싹 보고 조금 더 힘을 싣겠다 이런 건데 마치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되게 시끄러울 때 재량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저는 그때도 되게 비판적이었거든요. 뭐 윤석열을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또 아니면은 아니 검찰총장 임기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장관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속도 조절론에 제가 힘을 실는 이유는 강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김호수 총장을 만나준 것이고
아까 장 교수님 얘기했지만 안 만나줬으면 그건 해라는 청신호 그린라이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김호수 총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 반려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국회에 잘 설명해라. 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해라. 라는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것이다. 저도 이제 김상혜 생각해요. 선배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자 나의 이제 전략적 수야라고 했을 때 그 전략적 수를 아무도 모르면은 해석을 못하면은 그 전략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 누굽니까 그 원내대표 그걸 해석해 주는 게 기자들이고 아니 근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근데 언론마다 다 다르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 아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우걱우걱 씹어 먹어버리면은 그게 전략이 안 통하면은 쓸모없는 전략이 되는 거죠. 하여간 민주당은 나쁘고 한심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면은 집권 5년 차고요. 지금 대통령 임기 20일 남았어요. 이제 가지고 마지막 남은 개혁, 검찰 개혁 우리가 완수하겠습니다. 이게 맞냐 이거죠. 지금 5년 동안 뭐 했냐고요. 근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중잣대 내로남불 끝까지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2달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자 청와대 집무실 용산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비판했냐고요. 어떻게 2달 만에 옮기냐. 좀 부작용도 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하느냐라는 비판을 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저 다음 주제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OX만 해볼게요. 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법원, 뭐 민변 참여하는데 반대 많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 나오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밀어붙여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이 5월 3일에 공포한다. OX. 윤통근 실장.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X?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뭐 지금 짐작이 안 되지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X? 김상현 평론가.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고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미 활이 활시위를 떠난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형국은 O예요. 네. 그러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게 양비론이네 똑같이. 자꾸 양비론이라 그러지 말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다니까요. 장선정 교수는 못해요. 못해요? 네. 이게 두 분 약간 세 분 다 부정적이시네.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되게 딜레마가 힘이 세다는 게 딜레마예요. 맞아. 이제 힘이 야당이 세요?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안 된다 결사 반대한다 했는데 힘이 약하면은 우리는 결사 반대하는데 피해자가 저 될 수 거대 있지. 여당이 우리 짓밟고 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결사 반대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진짜 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책임 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남아 있는 거죠. 할 힘은 있는데 책임성에 대해서는 물음표. 그게 이제 일장의 말이 딜레마인 맞고 거죠. 저는 눈치 때문에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눈치? 거예요. 세 군데의 눈치를 봐야 돼요. 어디요? 여론의 눈치, 국민.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 몰아붙이는 거 국민들이 반대해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박- 근데 박병석- 민주당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아까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 장성철 교수는 나쁘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네, 빨리. 네. 네? 나쁘다 그랬는데 저는 민주당이 버려야 할 게 뭐냐면 DNA론이에요. DNA론. 유전자, 응? 다윈. 검찰은 무조건 나쁘다. 검찰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자정도 가능하고 이런 걸 봐줘야 되는데 검찰은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에 사람들은 무조건 좋을 수 있나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DNA론 자체에 옛날에 김의겸 대변인이 말한 우리 유전자에 뭔 없다. 그런 식의 접근하는 걸 저는 좀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장선중. 박병석 국회의장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항상 신중하게 모든 걸 판단하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검수완박 법안하고 언론중재법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근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저 한국일보인가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웃고 있다. 국민의힘은 꽃놀이필 줬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뭐, 이런 기사 있던데.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많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좋은 상황인 게 맞아요. 저는 이런 느낌도 드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경선이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도 경선 기간이니까 후보들이 약간 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자 후보 결정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있고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국민의힘 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뭐 이제 김은혜 혹은 유승민 후보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민주당 후보가 우리 민생 이야기합시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경선하고 본선 가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프레임이.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막고 본선 가서도 막는다. 이건 뭐 부패 역량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은 저는 한 열흘만 지나면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후보들하고 호남하고 확 온도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또 동력이 없다고는. 근데 이런 민주당은 걸 이런 하나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60% 초반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만 나와서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수도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말에 저는 동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자당에 우리 당의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은 네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냐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해서 그럼 의원님이 말씀을 말하는 드렸죠. 국민은 누구예요? 이래 보시죠. 그러니까 지지층. 거기는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지지층 플러스 중도까지를. 중도가 네. 자, 목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쉬었다가 3부에 올게요. 열도 타짜. 칭찬 문자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5554님. 세상에 흑백 말고 회색 지대도 있다는 김산의 특보님 이야기가 참 와닿습니다. 근데 회색 지대가 아니라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컬러죠, 컬러. 아름다운. 아름다워. 네. 아 컬러. 아, 좀 들으시라는데 장 교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니 지금 실시간 채팅에 보면 김상일 뭐 하자 막 이런 게 주류인데 지금 칭찬은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피디님이? 예? 18 아니랍니다. 자, 1846님 세 분은 역시 정치적 기둥이다. 이거는 짝짝짝. 맞지. 이거는 맞는데. 이거 맞는 얘기요. 네. 국회 가면 기둥 엄청 많은데. 18개인가? 저기 요거 이번에 이제 청문회 얘기할 건데 두 사람만 할게요. 한동훈 저 후보자 법무부장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5289님 추미애 전 장관이 때려서 윤상열 당선인 나왔듯이 민주당의 한동훈을 때리면 차기 대권 후보 될까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평가까지 누구부터 하실까? 아니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고 한동훈은 지금 현 정권의 반작용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지명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의 기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 기자가 바로 정치로 뛰어들면 우리가 비난하죠. 왜? 정치를 위해서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 가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비난했죠. 왜? 그 전직에 있을 때 이전에 그 직함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다음 자리를 위해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정치인이나 장관으로 바로 간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회의 시그널이고 관례고 전례입니다. 이러면은 검찰에 앞으로 튀는 발언하는 검찰들, 검사들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검찰 자체가 정치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례고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김상일 특보님께서 상황을 좀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이하게? 아 검사다가 지금 대통령 됐는데 검사다가 뭐 장관에 왜 못 돼요? 검사다 대통령 된 것도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거는 민심이지 지금. 상대, 어떤 그 현 정권의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막 기자하다가 바로 뭐 청와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내로남불 없어요. 그러면은 다 나는 시어머니가 미웠기 때문에 시어머니보다 더한 저기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김상희 선배 이야기하신 것처럼 논쟁적이에요. 이 전선은 되게 정치적이고 첨예하고. 근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별로 논쟁적이지가 않아. 정치적이지가 않아.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상징성이 그러니까 이제 없지. 되게 다르다. 네, 다르지. 라는 것이랑 그러면 이제 뭐 옳다 그르다도 있고 그럼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건 맞는데 딱 떨어지는 뭘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이제 가치의 영역과 도덕 정치의 영역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자 보통 우리가 누가 낙마를 한다고 하면은요 능력이 없거나 뭐 도덕성의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에게 이제 법무 행정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도덕성은 뭐 더 검증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업무를 처리할 때 뭐 재벌 권력 그다음 검찰 내부에 있는 뭐 봐주기를 했다라든지 뭐 정관에 대해 가지고 봐줬다라든지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충돌한 거는 거꾸로잖아요. 뭐 안 봐줘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은 비판의 전선을 형성하는 거하고 실제 낙마를 시킨 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찾지를 못하면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근데 이건 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새 정부라든지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 계속 그럼 이게 꽃길일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한동훈 후보자가 본인이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역대 정부에서 초반에 황태자 소리 들은 사람치고 계속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럼 한동훈 후보자가 자 장관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언론이라든지 야당에 계속적인 타겟이 될 거예요.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논란도 논란이지만 계속 뭔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될 것이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세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법조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각오가 남다르지 않은 뭐 각오가 있으니까 수용했겠죠 본인이. 근데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런 부담은. 저는 잠깐 이거 윤태곤 실장이 한 그 얘기의 전제에는 아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역대 다른 법무부 장관과는 좀 다를 거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위상이나 그런 게. 그렇죠. 그거엔 동의하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김모 변호사께서 이 한동훈 그 검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관련해서 뭐 세자책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상당히 신뢰하는 분, 거의 뭐 오른팔, 복심, 측근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뭐 논란도 될 수가 밖에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 면하고 정치적인 논란 면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전문성 면에서는 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실러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핵심 측근을 임명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상대 민주당에서 반발할 게 뻔하고 이 고리를 가지고 다른 한 씨가 유탄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총리?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하고 싶어하는 법률안 뭐 재개정 이런 것 관련해서 민주당 협조 안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옳은 정치적인 선택이냐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의 길로 이제 나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측해 보건대 법무부 장관하고 24년도에 총선 나와서 대선 후보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세간의 모든 관심과 검증에 본인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냐?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한 두세 번 파행되고 시청률 최고 찍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저 청문부 통과 안 시켜주고 대통령은 임명.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이유도 그 이후에도 검찰 문제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그 국민의 삶과는 좀 관련 없는 이슈가 정치의 탑을 차지해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김상현 평론가님 요거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저 후보자 청문회가 어떻게 돼갈 거는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맞는지랑 우리 윤태곤 실장은
그럼 일종의 방어하는 측면 한동훈 후보자는 어떻게 임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민주당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가지고 뭐 그 명분을 만들어내야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윤 실장 얘기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관 청문회는 그 어떤 강제적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은 갈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옛날에 조국 그 상황 때처럼 최대한 한동훈 그의 문제, 지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거를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그렇죠. 거잖아요. 한동훈한테도 뭐 그런 걸 찾아야지. 당신 대통령 친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의원들 12명이 돌아가면서 해봤자 그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띄워주는 거밖에 안 될 거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한테 수사 누가 그렇게 하래? 뭐 아니, 채널A 뭐, 사건 아니, 뭐야 뭐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뭐, 거죠. 그렇죠. 뭔가 뭐 도덕성의 문제가 됐건 뭐 그런 거를 그 업무상의 문제가 됐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중에 이런 거 정말 잘못된 거잖아.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왜 대통령하고 친해? 뭐 이런 거는 테디님이 그러면- 유난히 관심 보이면서 막 컨설팅을 막 지금 끌어내는 아니, 것 같아요. 궁금해서. 궁금한 거예요? 한동훈 그러면 윤통훈 진짜 그거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게 임명하죠 청문회? 이거 봐, 그게- 뭔가 있어. 그거는 저거 저한테 궁금해줘. 물어보는 돈 거라니까. 받고. 제 유료 서비스로 그렇지. 연락을. 근데 이제 몇 인증돈 가지 유료야 유료. 유료 서비스로 연락을. 이거는 가지. 컨설팅료를 내야 되는. 과거에 이제 이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거기까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렇겠다. 민주당 그때도.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유시민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의 표변 이 그래서- 표변은 아주 좋은 표변. 아. 납작 고개 숙이고 의원님 2대8 말씀입니다. 2대8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사옵니다. 진짜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 그럼요. 막 그- 이제 필기하는 척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웃는 낯에 침 못 빼는다. 약간 뭐 이렇게 되고 물론 한동훈 그 후보자는 자기 캐릭터가 있으니까 캐릭터를 이제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 뭐 야반 노주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맞죠. 자기가 국무위원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자 공무원은 법과 뭐 이 상사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면 되는 건데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의회한테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기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그럼 기본적인 어떤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아이 그래 뭐 한동훈도 변했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줘야. 감정적인 날카로운 반응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 조심하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잘 드는 칼이 잘못 휘두르면은 닿는 데마다 전부 다 상처를 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금 내정자의 말이 아주 날이 서 있는 잘 드는 칼 같아요.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쉽게 앞날을 쉽게 헤쳐나가기 이게 민주당도 어려울 거예요. 잘못했지. 그래도 장관 후보자한테 암덩어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여태까지 장관 후보자 있어요. 민주당도 좀 자중자애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말에 자꾸 듣게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셨겠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아유 한동훈은 많이 변했네. 근데 민주당 좀 뭐 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암덩어리 양쪽 다 야반도주 마찬가지야. 계속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지. 알겠습니다. 예. 그 정호영 후보자 이거 어떻게 정리한답니까 인수위에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정치적인 전성과 상징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건 없지. 그러니까 뭐 오래 갈 수 있겠나. 어제로 싶네. 손절 끝. 40년직이 아니다 이걸로. 그것도 하나 있잖아요. 뭐요? 부정의 팩트에는 도덕성도 포함됩니다. 그저께는 부정의 팩트가 나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도덕성도 포함됩니다. 네, 끝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한다는 얘기 인수위. 날짜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보수파 진영이 지난 5년 동안 초토화됐다가 간신히 윤석열이라는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잡아왔잖아요. 근데 왜 이분 때문에 왜 보수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손가락질 당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조국 한동훈 이렇게는 조국 지키자 한동훈 지키자 뭐 그 동의하건 동의하지 네. 않건 그런 형성이 될 수 네. 있잖아요. 정치적인 게. 근데 정호영 지키자
뭐 정호영 지킴이 이런 게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오늘 뭐 누가 광고를 내줬더라고. 뭐라고? 아니 신문에 보니까 오늘 보다 봤는데 정호영 후보자한테 수술 받아서 건강해지신 분이 좋은 분이라고 사비로 광고를 내셨던데 뭐 그건 그래, 개인이 이제 그런 의견이니까. 거는 이제 그 개인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의사로서의. 어쨌든 정치적인 지지세 뭐 이런 거가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시즌 2예요.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가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저기 고양이가 나타났다. 야 고양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저거는 흰색 고양이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양인데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 흰색 고양이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정부에서든 인사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 일이라는 건 두고 봐야 아는 거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당선인이라는 이쪽에서 정호영 후보자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못 찾겠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알리바이를 만든다고나 해야 될까? 봐, 우리는 할 말 하잖아. 우리는 비판도 해, 남도 해라고 할 수 있는 뭔가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해요. 저는 이거 정리되는 과정이다. 하나 문제보다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적인 지시나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겠다라는 단초가 보였어요. 인사검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인사검증 당신 저기 장관 후보자 될 것 같아요. 인사검증 내세요. 냈어요. 그 다음 날 장관 발표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인사검증이냐고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잘못된 길이었는데 초기에 터져서 다행이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조육이 지금 오늘 저희 제목에 윤심 장렬 국민의힘 힘들어 조 제목 이렇게 제작진이 올려놨는데 영상에 이거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앞서 인서트에도 나왔던 김진태 전 의원 컷오프 됐다가 다시 복귀하고 황상무 전 앵커 단수공천 받았다가 경선하게 된 김은혜 대변인도 갑작스럽게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하고 윤심에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제가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비판을 하면 작년 8월달에 국민의힘 예비 경선 후보 때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윤석열 정권 청와대에서는 선거 개입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 안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상황이 지방선거 공천에 윤심이 상당히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서 청와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는 개입할 용화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에 이게 그 당선인 측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한테도 이런 충고 같은 걸 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이제 당청 관계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야당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당선인도 정치 경험이 작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도 정치 한 10년 있었지만 여당 대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약간 초반에 삐걱거릴 수는 있지만은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번 인사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민주당 넘어갈게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완전히 결정 난 거예요? 컷오프로 박주민 의원이랑? 지금 아니래잖아요. 비대위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처음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컷오프 그 어젯밤에? 공관위가 한 거죠. 공관이요? 전략공천위원회 네,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건가? 그러면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컷오프 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로 경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꼽겠다는 거예요? 박영선 전 의원 얘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원래는 전략공천을 할 만한 인물을 찾아서 꼽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마땅한 인물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마땅히 꽂을 사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름 경선하면 가장 유력한 둘을 컷오프 시킨다? 나머지들 가면 경선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유력하긴 하지만 당 대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력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먼저 통과해야 되잖아요. 본선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의 경선 참여도 유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의 약간 권력의 묘한 공백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송영길 편 아닌 편이 누구냐라는 게 불분명한 거.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 반발을 하면서
끌고 나온 게 이재명의 복귀를 막기 위한 뭐 어떤 세력에 근데 그런 세력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바로 나와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나오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둘이 오히려? 같이 나와? 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전면에 다 나온 형국이에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비대위원장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는 가장 중요한 곳에 본인이 스스로 자출을 하고 있고 지금 박홍근. 사실은 자, 그러면 20초 남았어요. 예상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결정해야 될 곳. 그걸 제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죠. 아 그래요? 우리 장 교수는 모르겠어요. 10초. 모르겠어요? 박지원? 윤시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김상일, 장성철 세 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